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어쩌다가 나오는 작품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작품도 그렇게 어려운 작품은 아니고 한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창엽의 산미라는 작품. 단골로 나와. 단골로. 한시 중에서 단골로 나와. 일단 3번 보기를 잠깐 봐주세요. 3번. 조선시대 지식인 작가들은 초점이 조선시대 지식인 작가들. 자, 조선시대 지식인 작가들. 아무래도 지식인 작가라는 거는 양반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지? 양반을 얘기하는 거겠죠. 지식인 작가들은 현실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대응하는 백성들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이를 한시로 담아놨다. 이 사람들이 누구들한테 관심을 가졌다고? 백성에게 관심을 가졌다. 특히 백성 중에서 아무래도 농민 쪽이겠지, 그지? 농민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뭐로 표현했다? 한시로 표현했다. 참고삼아 얘들아, 우리 한시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참고삼아, 혹시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구성. 자, 4줄하고 8줄이 가장 기본적인 구성인 거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4줄을 뭐라고 그러죠? 1줄, 2줄, 3줄, 4줄. 한시를 기준으로, 알겠지? 번역본 말고 오른쪽 한자를 기준으로 4줄을 절구, 8줄을 율시, 그지? 고3이 되더라도 이런 상식적, 개념적인 지식은 없을 수도 있어. 모를 수도 있어요. 자, 4줄이고 5글자. 4줄이고 7글자. 8줄이고 5글자. 8줄이고 7글자. 4줄이고 5글자는, 오원절구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7글자면은 7원절구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 밑에 율시. 당연히 5원율시. 그 다음에 7원율시 이렇게 불려요. 그지? 이건 가장 기본이야. 기본이고. 근데 얘들아 나시를 봐봐. 나시 보면은 8줄이 넘지, 그지? 이건 일반적인 형식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지. 일반적인 형식에서 벗어나는 한시도 많아. 많은데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 이거란 얘기야. 그럼 너네가 얘들아 가시의 형식을 너네 입으로 얘기할 수 있어. 얘기해봐. 응? 얘들아 가시의 형식을 얘기해봐. 뭐야? 가시 4줄이잖아. 뭐? 절구 맞지? 그 다음 몇 줄이야? 몇 글자야? 한 줄의 글자 수 7글자지? 그러면 가는 저절로 뭐가 돼? 7원 절구. 이해되죠? 이렇게 형식을 따지는 거예요. 그지? 계속 읽어볼게요. 가와나의 작가 또한 순박한 향천 백성들의 궁핍한 삶과 그들을 억압하는 밑줄거. 이게 초점이야. 그들을 억압하는 부조리한 외부의 횡포. 여기다 초점, 여기다 밑줄거 해주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농민들을 괴롭히는 부조리한 횡포는 누구야? 탕마놀이, 관리들, 가혹하게 세금 걷어가는 관리들. 이를 통해 개인의 삶을 밑줄거 사회 구조적인 차원의 사실적으로 형상화하는 성과를 보여줬다. 자, 개인의 차원의 문제를 사회적 상황의 문제로 담아내는데 뭐하고 있다?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핵심 정리됐죠? 그러면은 가부터 내용 들어가 볼게요. 가시 내용은 그렇게 어렵잖아요. 이삭을 줍는 어린아이들한테 뭐를 들었어. 자, 내용 봐주세요. 밭에서 이삭을 줍는 어린애들 말이 온종일 이리저리 주어야 소쿠리도 안 차요. 소쿠리가 이렇게 바가지 같은 거, 거기에 이삭이 하나도 차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농촌이 뭐 돼 있다? 피폐되어 있다. 피폐되어 있는 농촌. 이삭을 주실 수도 없어. 이삭이 남아있어야 정상인데 이삭을 줍는 것조차 힘들어. 그럼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 얘들아. 그 이삭을 누가 먼저 주워갔든지 아니면 이삭을 줍지 못할 정도로 별을 뵐 때 그걸 다 털털털 털어갔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 어쨌든 둘 다 먹고 살기가 뭐였다? 힘들었다는 얘기지. 온종일 이리저리 주어야 소쿠리도 안 차요. 올해는 벼베는 이가 누구겠어? 당연히 백성들이겠죠. 농민들이겠죠. 솜씨가 하도 좋아. 자, 농민의 솜씨가 좋아서 이삭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이거는 실제로 솜씨가 좋다는 건 아니겠지. 그지?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삭을 다 걷어갔다는 얘기야. 그 밑에 이유가 나와. 그러니까 이 솜씨가 좋다는 얘기는 일종의 반어야, 반어. 솜씨가 좋아. 한 털도 남김없이
관창에,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밑줄 그어봐. 관창에다 바쳤답니다. 밑줄 그으세요. 거기에 누구의 횡포? 관리들의 횡포가 나오잖아. 농민들에 대한 관리들의 횡포를 의미하는 한자성어 하나 써주자, 얘들아. 요, 가짜로 시작되는 거. 탐관 우리가 가혹하게 백성들한테 세금을 뜯어먹는 가짜로 시작되는 거. 아는 거 있어요? 그렇지, 가렴주고. 바로 그거야. 하나 더 있는데, 5글자로 된 거 하나 더 있거든. 그거는 나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건 좀 이따 얘기하자, 그지? 어쨌든 가는 주제를 한자 성어 한 단어로 얘기하면 가렴주고. 얘네들 때문에 농민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죽겠다. 그런 얘기 알아주세요. 그 다음 나시 들어가 볼게요. 나시 제목에 산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 밑에 사는 백성이야. 얘들아, 백성들은 어디 살아야 되지 원래? 평지에 살아야 되잖아. 평지에서 뭐 농사 짓고 살아야 돼. 그게 백성들이 원래 사는 곳이잖아. 근데 산 밑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평지에서 먹고 살기가 뭐다? 힘들다는 거 알 수 있지. 그래서 산 밑으로 내려갔겠지. 산에서는 농사 짓고 사는 게 쉬워, 힘들어? 엄청 힘들거든. 근데 굳이 산으로 올라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유는 본문 내용에 있죠. 자, 들어가 볼게요. 말에서 내려와 사람을 부르니. 자, 말을 타고 여기에 방문을 했어. 그 말에서 내려온 사람은 어느 정도의 신분이 되는 사람이다? 양반 정도의 신분이 되는 사람이다. 양반 정도. 말에서 내려와 사람을 부르니 부인이 문을 열고 나와보고는, 부인은 백성이겠죠? 산에 사는 백성이겠죠? 부인이 문을 열고 나와보고는 초가집 안으로 받아들이고 나그네 위하여 밥상 내온다. 나그네는 당연히 화자가 되겠고, 나그네를 위하여 밥상을 내온다는 얘기는 이 부인이 궁핍하게 사는 처지지만 뭐 인심은 후하다, 이런 얘기지. 길 가는 나그네한테 음식 같은 거 이렇게 대접해 줄 정도로 인심이 조금은 후하다. 바깥으로는 어디 계시오? 물어봤겠죠? 물어봤어요. 아침에 쟁기 들고 산에 갔다 오. 얘들아, 이거 무슨 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지, 지금? 대화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지, 그지? 가는 대화체가 아니었어, 그지? 가도 대화네. 어린애들한테 물어봤으니까, 그지? 물어보고 답했으니까 대화네, 대화. 가도 대화고 나도 대화야. 형식상의 공통점은 하나 체크해 줘야 돼. 가도 대화체고 나도 대화체다. 그래? 바깥으로는 어디 계시오? 바깥으로는 누구야? 남편이죠. 남편 어디 계시오? 아침에 쟁기 들고 산에 갔다 오. 쟁기가 뭐 하는 데 쓰는지 알지요? 농사 지을 때. 그러니까 산에 농사 지으러 갔다는 얘기지. 산밭은 너무나 갈기 어려워. 산밭은 엄청나게 척박해서 해가 저물도록 쟁기를 가느라고, 산밭을 가느라고, 엄청나게 고생하기 때문에 못 온다고. 사방을 둘러가들 이웃은 없고 개와 닭들 비탈에서 서성대누나. 숲속에 사나운 호랑이가 많아서 밑줄 그어주세요. 조금 있다가 나올 한자 성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 이 부분이야. 호랑이가 많아. 우리나라 과거에 호랑이가 엄청 많았어. 그래도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도 있었거든. 그 정도로 무서운 대상이 호랑이잖아. 근데 산에 있는 호랑이가 무섭기는 해.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산으로 올라와서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야. 어쩔 수 없다는 얘기지. 무섭기는 하지만 죽을 각오로 왔다는 얘기겠지. 나무를 캐도 광줄이 못 차지요. 그만큼 어떤 삶을 살고 있다, 이 사람들이?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 가련할 손. 누가 누구한테? 얘들아, 가련할 손이라는 말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화자가 누군데? 양반. 이 사람이 누구한테? 부인한테. 어떤 태도로? 너 불쌍하구나. 너 정말 불쌍하구나. 연민의 태도로, 동정의 태도로 이야기하는 거지. 가련할 손. 이것이 뭐가 좋아서 이 가팔은 산골짜기에 사는 게요. 자, 대조되는 공간이 나오네. 너 왜 이렇게 고생스러운 산골짜기에 살고 있니? 너 좋기야 하겠지요. 저너머 평지. 산골짜기하고 평지가 대조되는 공간이죠. 가려해도 나오네. 뒤에 나오네. 자, 산골짜기가 험한 곳이야. 험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 평지는 먹고 살기 편한 곳이야. 그지? 편한 곳이야.
근데 이 편한 곳을 왜 안 간다? 뭐 때문에? 저 끝에 있네. 관리들의 횡포 때문에 가지를 못한다. 그럼 관리들이 가혹하게 뭐를 걷어간다는 얘기지? 세금을 가혹하게 걷어가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 다 뺏기고 하나도 남는 게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거기를 가지는 못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자 여기서 한자성어 아까 가렴주고 얘기했으니까 다른 거 한자성어 혹시 아는 거 있어요? 호랑이보다 더 포악한 관리들의 횡포. 호랑이보다 더 포악하게 백성들의 고열을 짜먹는 이 관리들의 횡포. 5글자로 된 건데 혹시 몰라요? 쌤이 얘기해 드릴게요. 가정맹어호다 이렇게 얘기해. 이거 가렴주고하고 가정맹어호는 정말 많이 나오는 한자성어야.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외워. 한자성어는 얘들아 너네가 굳이 영어 단어 찾듯이 외워가지고 익힐 필요 없다고 그랬지 그지? 굳이 나와봐야 한 문제인데 그걸 언제 찾아서 다 외워. 나올 때마다 뭐 하면 돼? 외우면 되지. 외우세요. 가정맹어 가렴주고 백성들한테 가혹하게 세금을 뜯어먹고 관리들의 횡포. 아까 보기의 내용하고 다 연결되지? 그러면은 두 작품에 대한 내용을 완벽히 이해했을 거야. 문제 풀어주세요. 답 맞춰도 되겠습니까? 맞춰봅시다. 너무 쉽지 얘기지? 1번 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는 누구의 말을? 어린애들의 말을. 나는 누구의 말을? 부인의 말을. 5번을 봐주세요. 시적 상황을 구성하는 인물의 말을 방금 얘기했잖아. 인용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현실인식. 딱 떨어지죠? 1번에 5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 속거리도 안 차요. 하루 종일 그 이삭을 주워봐야 속거리도 차지 못해요. 그 다음 니은. 하루 종일 나무를 캐도 광주리도 못 차요. 전부 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얻지를 못한다. 결핍의 내용. 몇 번? 4번.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뭐 이상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세요. 3번. 보기 아까 읽었어요. 그 보기를 바탕으로 해석을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을 볼까요? D에서는 형촌의 상황이 E에서는 이와 대비되는 저 너머 평지의 상황이 제시되는데 이거 자체도 좀 이상하다 그지? 어쨌든 이를 통해 부조리한 횡포에 여기서부터 이상하지. 더 이상하죠. 횡포에 맞서서 대응하는 백성들의 삶이 사실적으로 드러날까? 맞서서 대응하는 것보다 뭐지? 체념한 거지. 포기한 거지요. 그러니까 평지에 안 있고 뭐예요? 산으로 올라간 거지. 체념과 포기. 알겠죠?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세요. 자, 넘겨서 오늘 고전시가 다 끝내버릴 거야. 자, 단골 손님이 나왔네. 쌤이 수업 처음에 시작할 때 얘들아 수능에서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고전시가가 뭐라고 그랬었지? 가사하고 연시조라고 그랬어. 특히 연시조는 전체 내용이 다 나올 수가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빠지는 내용들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 그 빠지는 내용까지 연계해가지고 시험에서 낼 수가 있어. 물론 흐름상 전체적인 주제는 비슷하겠지만 그래서 그 빠지는 내용까지 필수로 알아두라고 그랬어요. 연시조가 얘들아 의외로 출제 비중이 높아. 여기 나와 있는 이연보의 어부단가 뭐 어부의 생활을 이야기하는 노래라는 얘기인데 일단 우선 먼저 거기 알아둬야 될 게 있어 얘들아. 어부에다 밑줄 그어. 어부에다가 자, 이연보라는 사람은 작가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겠어? 당연히 양반이지. 그러면 이연보라는 사람이 어부의 생활을 한다는 얘기인데 어부의 고초를 안다는 얘기야? 고초를 겪으면서 생활을 한다는 얘기야? 말도 안 되지, 그지? 여기에 나와 있는 어부는 진짜 어부다, 가짜 어부다? 가짜 어부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체크를 해주세요. 가짜 어부. 어부들의 고된 삶을 겪는 사람이 아니고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 가짜 어부. 3번 보기를 잠깐 봐주세요. 어부단가에서 강호자연과 강호자연, 정치연실이라는, 자, 강호자연은 자연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치연실이라는 것은 어디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야? 속세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지? 정치연실이라는 두 세계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심리적으로도 단절된 것처럼 그려지고 있으며 화자는 그 분열이 쉽게 초국 벗어날 수 없음을 노래하고 있다. 작품에서 강호자연은 부패한 세속적 세계와 대립을 이루는 도덕적 영역. 자연이라는 곳은 어떤 영역으로? 도덕적 영역이다. 속세에 때가 묻지 않는 순수한 곳이다.
따라서 자연은 청정한 이미지는 두세 개의 대립적 분화를 전제로 한 정치 현실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결의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는 또한 강화의 폐쇄성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지.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밑줄을 그어주세요. 강호자연의 그 고고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내포된 화자의 정치의식은 완전히 방관자적만한 태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 자, 정치의식이 방관자적 태도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얘기는 요 단어 이걸로 다 설명할 수 있지. 속세에 대한 뭐가 있다? 미련이 남아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미련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 마음속에 뭐를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지? 아직도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야. 자연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모습이 이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는 얘기지. 이거를 가장 기준에서 해석을 해라. 빨간색이 아니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내용 들어가 볼게요. 워낙 자주 나온 작품이라서 고3 학생들은 이 작품을 한두 번쯤은 봤으리라고. 한 번도 안 봤어요? 처음 봐? 이번에 모의고사 잘 봤냐 안 봤냐? 대답하기 좀 그래? 너는 잘 봤어요? 모의고사 고3 올라와서 처음 봤잖아. 그냥 그렇게 이렇게 그냥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면 한 1, 2등급 나왔다 뭐 이 정도. 아니야? 동의. 모의고사 어땠어? 고개를 더 흔들어. 고등학교 너네가 이제 시험을 봐봐서 알지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본 모의고사하고 고3 모의고사가 피부적으로 체계적으로 다가와. 엄청 어렵다는 거겠지. 계속 어려워져. 수능 시험이 이제 너네 계속 시험 볼 거냐, 그지? 4월달 6월달 막 시험 볼 텐데 계속 어려워지거든. 수능 시험이 그냥 가장 어려운 시험, 맞죠? 처음에 결과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얘들아 모의고사에 연연하잖아. 물론 이제 초월한 사람들이 많겠지만, 점수 그러려니 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거기에 소심한 사람들 있잖아. 거기에 영향해서 한 2주 3주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가지고 내신 시험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도 있다. 너무 그러지 마. 모의고사 초월해버려. 너네들아, 선생님이 무서운 얘기지만 너네는 11월 달에 수능 시험 한 번 딱 잘 보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너 거기 얽매이지 말고. 학교 선생님들 맨날 상담할 때 이렇게 겁주거든.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맨날 겁쳤어. 야, 너 3월 달에 보는 모의고사 이거 수능 성적 고대로 간다 막 이렇게 겁줘. 전혀 신경 쓰지 마. 그지? 그냥 헛소리라고 헛소리가 좀 이상하다. 그지? 하여튼 이상한 소리라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 말고 공부해. 자기 페이스대로 계속 꾸준하게 가는 사람이 나중에 반드시 승리해. 그지? 물론 중간에 이 슬럼프에 와가지고 막 헤매고 돌아다니면 큰일 나지만, 그지? 페이스대로 계속 꾸준하게 가. 11월 달까지. 그러면은 언젠가 빛을 발할 때가 있어. 국어 성적이 정말 성적이 안 오르잖아. 그지? 그 안 오르는 폭이 진짜 영어 수학에 비해서 있잖아. 국어 성적은 이렇게 돼. 쭉 이렇게 가. 예스가 평지같이 계속 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팍 올라가거든. 그 순간을 찾아야 되는데 그 순간을 견디기가 힘들거든. 국어라는 과목이 그래요. 너네가 공부해봐서 알지만 진짜 안 올라가, 성적이. 그지? 꾸준하게 해야 돼. 그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세요. 자, 들어갈게요. 이 중에 어디야? 자연 속에서 걱정이 없으니 어부의 생애로다. 어부의 생애가 너무 편해. 너무 편하고 여유로워. 여기 어부는 진짜 어부다, 가짜 어부다? 가짜 어부다. 가짜 어부니까 편하지. 진짜 어부는 먹고 사는데 엄청나게 부대끼고 불편하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가짜 어부니까, 가오공이니까 여유를 가지고 편하게 지내고 있는 거지. 어디 속에서? 자연 속에서. 그냥 심심하면 납치나 하고, 그지? 배 타고 나와서 바람이나 쐬고 이런 어부를 얘기하는 거야. 진짜 어부가 아니죠. 이런 편조를, 조그마한 배를 만경파 넓은 물결에 띄워놓고 인세를 다 잊었거니. 자, 인세가 나왔네. 인세는 어디와 대비되는 공간? 자연과 대비되는 공간. 당연히 속세지요. 속세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 아는가. 뒤에 물음표가 찍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대답을 알고 있지요. 무슨 법? 서리법. 나는 어디가 좋다? 자연 속에서 어부 생활하면서 여유롭게 사는 게 좋다. 첫 번째 수 이해되죠? 쌤이 아까 보기에서 얘기했던 갈등과 미련 있잖아. 요 얘기가 지금 나오는지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둬야 돼. 거기다 포인트를 맞추고 포커스를 맞추고 해석을 해야 돼. 아직은 안 나왔어요.
두 번째 시. 구보보니 천심녹수 뒤에 슬러시로 딱 끊어. 돌아보니 만첩청산. 딱 구조가 똑같잖아. 주어 서술어 굳이 주어 서술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구조가 똑같잖아. 고전시에서 제일 많이 나온 표현기법 무슨 법? 대꾸법. 저쪽을 구보보니 천심녹수 아주 깊은 물결. 저쪽을 돌아보니 만첩청산 아주 첩첩이 쌓여있는 산. 속세하고 거리가 가깝다 멀다? 거리가 엄청 멀다. 속세와 거리가 멀다. 너무 깊은 자연 속에 들어와 있다. 십장홍진을 얼마나 가렸는가? 십장홍진 세모 쳐주세요. 자, 고전시가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홍진이라는 단어, 이 단어 많이 나온다. 홍진. 붉은 색깔의 먼지가 떠도는 더러운 세상. 어디야? 속세. 이거를 가려버렸다. 뭐가? 자연이. 얼마나 가렸는가? 서리법이죠? 얼마나 가렸는가? 강호의 다리 밟거든, 강호의 자연의 다리 밟거든, 더욱 욕심 없이. 무심은 욕심 없다는 얘기야? 욕심 없이 살겠다. 이런 얘기. 자연 속에 파묻혀서 욕심을 가지지 않고 편안하게 살겠다. 그런 얘기야. 여기서 편기법을 굳이 한두 개 체크한다면 얘들아, 대꾸법 나오죠? 서리법 나오죠? 하나 더 있어. 뭘까? 힌트를 줘. 천심녹수 색깔 무슨 색깔이야? 푸른색이지요? 그 밑에 십장홍진의 홍자 무슨 색깔이야? 붉은색이잖아. 그지? 속세의 붉은색과 자연의 푸른색. 무슨 대비? 색채 대비 하나 정도 체크를 해줬어요. 표현기법은 무조건 다 체크하고, 그 다음 수. 청아의 법을 써고 연꽃 정도로 생각하면 돼. 푸른 색깔의 연꽃의 밥을 싸고, 이것도 싸고 뒤에 슬러시 끊어놓고, 연꽃의 밥을 싸고 녹류에 푸른 버드나무에 고기를 꿰어서 대꾸지. 그리고 어떤 삶, 얘들아, 연꽃잎에 밥 싸. 비싼 그릇에다 밥을 담는 게 아니야. 소박한 그릇에다 소박한 연꽃에다 밥을 담어. 그리고 녹류, 버드나무에다 고기 꿰어. 이렇게 살아. 노정화청에, 노정화청이 갈대풀이 억세게 많이 자란 곳, 거기에다가 배를 메워두고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다? 소박한 삶. 우리 소박한 삶을 얘기하는 한자성어, 물론 학생들은 안 본지려고 하고 안 빈 낙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지, 그치? 그거 말고 자주 나오는 게 또 있잖아. 단자를 시작되는 거. 머릿속에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단사표. 하나 더 있잖아. 이영이만. 단표. 누가? 안 번지죠. 안민낙들은 너무 많이 나오잖아. 그지? 그거보다는 이거를 더 알아두는 게 좋겠지. 그지? 그래. 소박하게 일반 청임이를 어느 분이 하실까? 일반 청임이 밑에 뭐라고 해석돼 있어? 뭐야 이거? 보통 사람이 보면 맑은 뜻. 이러면 해석을 못 하잖아. 자, 이렇게 해석해야 돼. 자연의 참된 의미를 알 사람이 누가 있느냐? 누가 자연의 참된 의미를 느끼고 있다? 내가. 알겠지? 화자가 자연의 참된 의미를 느끼고 있다. 그리고 거기 아실까? 거기에 무슨 법? 서리법 하나 체크해줘야지. 그지? 서리법. 그 다음, 아직까지 그 속세에 대한 미래이나 자연과 속세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 지금 나온다, 안 나온다?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그지? 산봉우리에 한가로운 구름이 일어나고, 뒤에 슬러시로 끊어졌고, 수중에 물 가운데 갈매기가 날아간다. 대꾸법이네. 고전시가에서 대꾸법이 얼마큼 많이 나오는지 알겠지요? 대꾸법. 무심코 다정한 것이 이 두 것이로다. 이 두 것이 뭔데? 구름하고 갈매기. 일생에 시름을 읽고, 시름에다 세모 쳐볼까? 일생에 나 시름을 읽고. 이 시름은 무슨 상황에 대한 얘기겠어? 정치 상황에 대한 얘기겠지? 이 걱정을 잊어버리고 너를 쫓고 놀리라. 너가 누군데? 여기서 너가 구름하고 갈매기잖아. 그러면 너를 쫓아서 놀겠다. 누가? 화자가. 여기서 한자성 하나 떠오르네. 자연과 화자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실제는 얘들아 갈매기하고 화자가 어떻게 돌아? 갈매기 도망가 버리지, 그지? 그러면 자연과 화자가 하나가 돼서 무슨 일체의 삶을 살고 싶다? 무라일체의 삶을 살고 싶다. 얘들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얘들아 무라일체는 이거는 이상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무라일체의 삶을 사는 건 이상이야, 이상. 실제로 이룰 수가 없어. 아니 자연 속에 가가지고 갈매기하고 친하고 갈매기한테 먹이 줘봐, 오나 안 오지? 안 그래? 길들여진 그 갈매기도 아니고. 아니 비둘기나 오지 갈매기는 안 온단 말이야, 그지? 실제로는 진짜 자연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 수 있어? 못 살아. 이상적인 얘기지, 그지? 무라일체는 이상적인 거야. 자, 그다음 마지막까지. 물론 정치 현실에 대한 얘기가 여기 좀 있긴 하지만 미련을 가졌다는 얘기는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그지? 마지막 수가 중요하겠지. 5번째 수가 중요하겠죠. 아까 거기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5번째 수에 나오겠지, 그지? 장안을 들어보니, 장안이 어딘데? 저 시내 북골이 천리로다. 북골은 누가 계신 곳? 임금이 계신 곳이야. 쉽게 속세라고 하면 되겠지. 속세하고의 거리가 가깝다 멀다? 엄청 멀어. 밑줄 그어볼까요? 어주에 누워있은들 잊은 틈이 있으랴. 밑줄 그어볼까요? 고기잡이배에 누워있은들 나는 속세를 잊었다 안 잊었다? 안 잊었다. 여기 나오네. 드디어 나왔어, 얘들아. 드디어 나왔어. 어디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 속세에 대한 미련이 있다는 거, 그지? 잊지 않았다. 나는 자연 속에서 고기잡이 하면서 여유롭게 지내지만 미련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 내 또라 내 걱정 아니야. 제세연이 없겠느냐? 제세야? 세상을 구할 인재, 그런 훌륭한 인재가 거기 있을 것이다. 나 신경 안 쓸래. 너네들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제세연이라는 말, 자, 여기다가 알아둬야 될 사항이 하나 있어. 진짜로 세상을 구할 인재, 세상을 구할 인재가 저쪽에 따로 있을 것이다.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만 속에는, 숨겨진 속들에는 내가 뭐가 되고 싶다? 화자가 무슨 연이 되고 싶다? 제세연이 되고 싶다. 이런 의도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화자가 제세연이 되고 싶다는 얘기는 아직도 어디에 가고 싶다는 거, 정치 현실에 뛰어들고 싶다는 거, 그지? 그 사실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뭐를 일으키고 있다?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 이거 하나 추가를 해줘야 되겠지, 그지? 그래. 문제 풀어주세요. 체크해도 됩니까? 1번. 어부의 생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게 하나 들어가 있네. 몇 번? 5번. 고기를 낚는 고된 노동에서 정신적인 불안과 기쁨을 찾는 삶이다. 이 사람은 가짜 어부라니까. 그리고 고기를 잡는 노동하고 굳이 연결시킨다면 저 윗부분에 농류의 고기 깨요? 버드나무에 고기를 이렇게 깨는 거 있잖아, 그지? 그것도 노동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좀 억지지, 그지? 그래. 그래서 1번은 3번으로 체크하는 게 좋겠어요. 2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정도 되겠지요. 두 번째 수와 네 번째 수에 모두 화자의 시선을 바라보며 느끼는 주연 자연물들의 일체감을 감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는 그 천심녹수 만첩청산 십장몽지, 시각적 이미지, 감각적인 시각 이미지잖아, 이미지, 그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런 이미지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네 번째 수 볼까요? 삼봉원의 하양구름이 일고 수중에 백구가 난다. 이것도 시각적 이미지잖아.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자연의 모습을, 자연과의 일체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치? 그래서 2번은 3번 정도로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3번. 2번을 볼까요? 십장홍진, 속세와 떨어져 있어도 강호의 월백. 얘들아, 강호의 월백이라는 말은 자연과 속세하고의 갈등이 나오기 전에 나온 대상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초점을 맞춰서 해석해야 될 것은 강호의 다리 밟거든 더욱 욕심 없이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지내겠다. 무슨 친화에도 초점을 맞췄어? 자연 친화에도 초점을 더 맞추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화자의 모습에도 정치 현실에 완전히 방관적이지만 않았던 화자의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야. 굳이 이런 내용하고 연결을 시키려면 몇 수의 내용을 연결시켜야 돼? 5번째 수 아니면 4번째 수의 끝부분, 그 정도를 연결시켰으면 답을 체크할 수 있겠지, 그지? 근데 강호의 월백을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잘못 연결시켰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예? 넘어가 보자. 우리 고전시가 이제 다 끝났어요. 고전시가 12편, 상당히 많이 했어. 중간중간에 긴 작품도 있었고, 앞부분에 짧은 작품들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얘들아, 고전시가에서 출제의 비중이 높은 장르는 뭐 서경별곡 이런 작품들이 다시 나올 가능성 그런 거는 많이 없어. 또 향가 중에서 창기판한가는 뭐 제망마가 이런 것들이 다시 나오면 우리는 좋은 거야. 쉬우니까. 근데 선생님 보기에는 다시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포인트를 삼아야 될 거는 뭐 가사 작품이나 아니면은 연시조 같은 거 이런 것들 중간중간에 시조도 있었어요. 시조 같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눈여겨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전 3문 어디 할 차례입니까? 몇 번? 황새결성 했어요? 황새결성? 응? 황새결성 끝났어요? 그럼 몇 번? 10번. 좋아. 10번. 적벽가. 자, 적벽가. 끝에 얘들아 이 가가 붙어있네? 근데 이거 산문이잖아. 그지? 고전 산문인데 여기 끝부분에 가가 붙어있어? 이거는 뭐다? 판소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 판소리. 자, 판소리가 기본적 상식을 알아야 될 거는 자, 판소리가 원래 몇 마당이었냐면 얘들아 12마당이었는데 이 12마당이 6마당으로 개작이 됐다가 다시 신재회라는 사람에 의해서 5마당으로 정리가 됐거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판소리는 총 5마당이 남아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 시험에서 이 5마당이 2년이나 3년에 걸쳐가지고 한 번쯤은 다뤄. 내용이 쉽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물론 학생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지? 우리가 알고 있는 5마당이 뭐가 있을까요? 효하면 떠오르는 거 무슨가? 심청가. 지저절개하면 떠오르는 거 뭐죠? 춘향가. 그 다음에 그 토끼 거북이 얘기 나오는 거 나오면 뭐죠? 수궁가. 수궁가. 그 다음 저 형제간의 우애를 다룬 그런 판소리 있잖아. 놀부 흥부 나오는 거 그거 뭐야? 흥보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있는 무슨가? 적벽가. 다 제목을 한 번씩 들어봤지 여기지? 우리가 옛날부터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얘기들이 쫙 나올 거야. 그런 내용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지? 적벽가라는 작품은 우리가 삼국지에서 그 무슨 대전? 제갈공명하고 조조하고 유비하고 막 싸우는 있잖아. 그지? 적벽대전이라는 전쟁이 나오잖아. 이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갖다가 쓴 거야. 등장인물도 비슷해. 조조도 나오고 유비도 나오고 뭐 관우도 나오고 뭐 장비도 나오고 다 나와. 근데 적벽대전의 내용을 갖다가 썼지만 이거를 희화화해가지고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서 적벽가로 만든 거야. 새롭게 창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전혀 이 내용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돼요. 약간의 내용은 연결돼 있지만 우리나라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적벽대전의 내용은 조조라는 영웅을 엄청나게 희화화시켜놓고 또 백성들의 고통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백성들의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에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판소리를 만든 거야. 이 삼국지에 나오는 그 영웅들의 활약상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는 거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필수로 알아둬야 될 거 있어. 자, 이건 기본이다. 기본 상식. 판소리 용어 읊어봐. 뭐 혹시 아는 거. 얘들아, 자, 한복을 쫙 차려입고 한 사람이 부채를 들고 무대에 올라가지고 노래를 쫙 부르잖아. 옆에 누가 있고 북치는 사람이 있고, 그지? 판소리 공연할 때 가장 대표적인 준비잖아. 판소리 이 노래하는 사람 뭐라고 불러? 노래하는 사람 광대라고 불러. 광대. 알겠지? 광대 혹은 창자라고 불러. 광대 혹은 창자. 이 광대가 노래 부르는 거 뭐? 창한다고 그래. 창. 알겠지? 창. 이 사람이 노래 부르는 거 뭐 한다고? 창을 한다고 그래. 그리고 자, 판소리 공연을 완창을 한다는 건 얘들아 6시간, 7시간 동안 공연을 계속 한다는 얘기거든? 그럼 6시간, 7시간 동안 노래만 계속 부르면 그 사람 거품 불고 넘어가지, 그지? 그럼 노래 말고 중간중간에 말로서 조금 쉬는 부분 있잖아. 말로 하는 부분. 그 부분을 뭐라 부른다? 안일이 창이 아닌 사설을
얘기하는 부분 안일이. 기억해 주세요. 안일이. 그 다음에 옆에서 북치는 사람을 뭐라 부르지? 얘들아, 북치는 사람 뭐라 부르죠? 고수. 북치는 사람 맞지? 그 다음에 고수가 옆에 가만히 있어요. 장단 맞춰주지? 이렇게 장단 맞춰주면서 뭐를? 얼쑤, 어이구, 막 이런, 감탄사를 막 쏟아붓잖아? 그런 걸 뭐라 그러지? 추임새. 자, 추임새는 고수가 바라는 감탄사, 뭐 탄성,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이것만 있는 건 아니야. 또 있어. 발림이라는 거 있어. 발림 들어봤어요? 발림? 창을 하면서 하는 동작 같은 거를 발림이라고 그래. 발림 말고 하나 더 있어. 하나만 더. 너름새라고 했어. 너름새. 너름새도 학생들이 안 들어봤을 거야. 그지? 안 들어봤어. 가사와 플러스 소리 플러스 몸짓 요 세 가지가 일체가 됐을 때 우리는 너름새라고 해요. 의외로 많죠? 판소리에 쓰이는 용어? 잘 알아도? 여기다가 플러스 해라. 여기다 플러스. 또 알아둬야 될 게 있어. 판소리 장단도 기본이다. 판소리 장단. 혹시 판소리에서 쓰이는 장단 혹시 아는 사람 없어요? 너는 여기 밑에 봐봐. 얘들아, 거기 밑에 안일이, 자진몰이, 중몰이 막 이런 거 나오잖아. 그지? 그게 장단이란 말이야.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지. 자, 제일 느린 장단을 우리는 진양조. 진양조 다음에 중몰이. 중몰이 다음에 중중몰이. 중중몰이 다음에 자진몰이. 이쪽에 써야 되는데. 자진몰이 다음에 휘몰이. 간혹 가다가 참고서나 문제집 같은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중몰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얘들아 잠깐. 이 중중몰이 자진몰이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알겠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 똑같은 말이야. 가장 느린 장단. 슬픈 상황. 누가 죽었다든지, 그지? 누구하고 이별을 하는 상황이든지. 아니면 잔치를 벌이는데 처음에 잔치 공연할 때 느리게 시작하잖아, 그지? 그런 부분. 암행어사 출동! 엄청나게 혼비백산해가지고 탐관오리 막 도망가지? 그런 부분에서는 자진몰이, 휘몰이. 이해되죠? 그지? 장단들 머릿속에 잘 기억해 주세요. 내신에서는 이런 용어 같은 것도 물어봐, 그지? 시험 범위 들어가면. 너네 어차피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도 이 수능 특강으로 시험 보잖아. 그지? 진도 나가는 거 보니까 어떤 학교는 앞에 나갔다가 뒤에 나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신경 써가지고 알아주세요. 자, 그러면 본문 들어가서 살펴볼까요? 안일이가 뭐라고? 사설. 알겠지? 사설. 간단하게 적어놔. 사설. 안일이는 사설. 노래는 뭐라고? 창사설. 사설. 히히히히. 누가 웃어? 방정맞게 웃지요? 누가 웃어? 조조가 웃는 거야. 근데 조조가 어떻게 웃어? 방정맞게 웃어. 자,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지만 조조가 비록 악당으로 묘사되고 있잖아. 적벽대전에서는. 그지? 유비의 반대편에 서 있으니까 악당이지. 근데 얘들아, 조조도 한 나라의 장수고 영웅이야. 근데 영웅의 모습을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하고 있어. 웃음소리가 좀 비굴하게 웃음을 짓는 거잖아. 그럼 이 부분은 조조의 모습을 뭐 시켰다? 희화화시켰다. 이렇게 알아둬야 돼. 희화화가 뭔지 알아둬야 돼. 희화화.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걸 희화화라고 해. 알겠지? 희화. 크게 웃으니 정옥이 기가 막혀. 정옥이라는 사람이 누구냐고? 정옥이라는 사람은 조조의 책사. 머리 쓰는 사람. 옆에서 이제 오르팔 역할 하면서 머리를 쓰고 계략을 꾸미는 사람. 유비한테는 누가 있었죠? 얘들아, 유비한테 이런 책사 역할 하는 사람이 누구였어? 어렸을 때 삼국지 같은 거 좀 안 읽어봤구나. 유비한테 누가 있었어? 제갈공명. 그지? 책사 똑같잖아. 정옥이 기가 막혀. 아이고 얘들아, 승상님이 또 우시셨구나. 적벽에서 한번 웃어 백만군사 몰살하고 승상이 웃을 때마다, 조조가 웃을 때마다 우리가 엄청나게 해를 당해.
오립에서 두 번 웃어 죽을 봉변당하고 이병 속 같은 데서 또 웃어 놓았으니 이제는 시도 없이 다 죽는구나. 조조가 웃을 때마다 우리가 다 죽어. 우스꽝스럽게 또 웃음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지. 해학적인 표현이야. 아, 물론 희화화도 해학이야. 알겠지? 희화화도 해학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아, 이놈들아, 나 곧 웃으면 원망 말고 너희도 생각을 해봐라. 만일 주유공명이가 이곳에다가 병든 군사라도 20명만 갖다 묻어두었더라도 조조는 말고 비조라도 살아갈 수 있겠느냐? 딴 사람들이 더 훌륭한 장수들이 여기 왔다면은 다 죽었을 것이다. 내가 조조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야. 자기가 뭐하다는 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 거기에 주유공명이가 이곳에다 병든 군사라도 20명만 갖다 묻어두었더라도 이 사람들보다 누가 뛰어나다? 내가 더 뛰어나다. 조조가 더 뛰어나다. 이해되죠? 그래. 크게 웃으니 그 다음 자진머리 밑에 내려갈게요. 웃음이 끝나자마자 복병이란다. 자, 복병은 이 여학생들은 있잖아, 군대 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 많아. 동희야, 복병이 뭐냐? 복병이 몰라? 너 전쟁 영화나 뭐 이런 거 아니면 옛날 싸움하는 이야기 이런 거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어? 아니, 전쟁에서 군사들이 싸울 때 정찰병을 보내잖아. 정찰병을 보내는 이유가 뭐야? 적군이 거기 숨어 있나 안 숨어 있나, 어떤 위험한 지형이 있나 이런 걸 감시하기 위해서 먼저 초병을 보내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뒤에 있는 군사들이 따라가서 싸우잖아. 근데 그거를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적군에서 여기 토굴 같은 거 파가지고 병사들이 여기다 숨겨놓는단 말이야. 숨겨놓고 얘네들이 올 때 한꺼번에 팍 쳐버리는 거지. 숨어있는 병사를 복병이라고 그래. 알겠지? 복병은 숨어있는 병사. 복병. 그래, 모를 수 있지, 그지? 복병, 숨어있는 병사. 상대편 적군의 병사가 숨어있다가 일어난 거야. 엄청나게 놀랬겠죠? 화영도 산위에서 대포소리 꿍, 이 너머에서도 꿍, 저 너머에서도 꿍꾸르꾸르, 산악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바뀐 운율 따라서 흘러가고 있지요. 뭐의 특징? 판소리의 특징이지요. 그리고 그 리듬감이 좀 빠르다 느리다? 좀 빠르지요. 자진몰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흘러가는 거야. 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바뀌는 듯 리듬감 있잖아. 뛰고 다파루 쾅 차르르 코르 화영도 산골짜기 뒤끌으니 위나라 장졸들이 정신이 나가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때, 왜? 복병이라는 건 얘들아 갑자기 나타난 거잖아. 적군들이 갑자기 내 앞에서 촥 하고 일어났다고 그래봐. 깜짝 놀라겠지. 땅속에 숨어있다가 갑자기 나타나봐. 엄청나게 당황하는 거죠. 500도기 부대가 양편으로 갈려서서 대장 깃발 들었는데 대원수 관우 3군 400이라. 관우가 누군지 알죠? 관우 알지? 뭐지, 이렇게 칼 같은 거 있잖아. 칼, 청룡도인가? 그거를 들고 수영 엄청나게 길게 기르고, 그지? 적군들 그냥 막 한 번에 베버리고 막 그런 장수 있잖아. 옛날에 그 관우가 담긴 유명한 말 있잖아. 선생님도 삼국지를 읽은 지 오래됐는데 둘이서 유비하고 술잔을 둘이 나눴나? 전쟁통에 술잔을 둘이 한 잔씩 받고 있는데 밖에서 적들이 쳐들어왔어. 그리고 위급한 상황이야. 그래서 관우가 술잔을 딱 놓으면서 내 이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어. 이 말 딱 남기고 가가지고 따르륵 헤쳐버리고 와가지고 식지 않은 술잔 마셨다. 안 들어봤어요? 아이 사람들. 자, 내용 볼게요. 어쨌든 지금 위급한 상황이고 엄청나게 당황을 하고 있는 상황이야. 누구 입장에서는? 조조 입장에서는 복병이 나타났으니까. 근데 그 복병이 누구라고? 정체가? 관우야. 관우. 알겠지? 관우는 유비 쪽에 있는 사람이죠. 뚜렷이 되겠는데 늠름하다 붉은 얼굴 긴 눈썹 삼각수염 봉황눈을 부릅쓰고 청룡도 빗게 들고 적토마, 관우가 타는 말 적토마, 아주 훌륭한 말이죠. 달려오며 우레 같은 소리를 병력같이 내리지만 내 이놈 조조야, 너 어디로 도망가느냐? 짧은 목 길게 빼어 정령을 받아. 너 빨리 와서 죽어라. 이런 얘기지. 조조 기가 막혀. 여봐라, 정호가 오는 장수 누구냐? 아이 또 그 장수가 누군지 모르고 있어. 당황했단 얘기지. 정신이 혼란하던 얘기죠. 정우기도 정신 잃고 호통소리 장비 갖고 날린 소리 자연가소. 아직도 안다 모른다 정체를 모르고 있어. 뭐? 당황했다는 얘기지. 그지? 깃발을 확인 안 했다는 얘기야. 깃발만 보면 상대편이 누군지 알 수 있는데
당황해가지고 깃발조차도 확인하지 못했다는 얘기. 아, 이 녀석아 좀 자세히 살펴봐. 정욱이 정신 차려. 깃발 색깔 홍색이여 풍채가 인자니 관호임이 분명하고 인지 알아봤네. 아까는 당황해가지고 알아보지 못하다가 더욱 관호라면 도망할 것도 없고 벗어날 도리 없다. 우리 뭐 고양이 앞에 쥐다. 고양이 앞에 쥐다.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다. 형편이 이렇게 되니 어떻든지 한번 싸워볼 수밖에 없구나. 이거 누가 한 말이야? 조조가 한번 싸워보자.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죽을 상황이니까 한번 싸워보자. 너는 아무쪼록 힘을 써서 우리 싸움 한번 해보자. 정욱이의 초대. 장군님의 높은 제주 호통소리 한번 길짐승도 갈 수 없고 칼빛 번뜩하면은 나는 새도 뚝 떨어지니 당검한 자루로 5장 조배던 솜씨 사람도 말도 기진맥진하 있으니 감히 어찌 당하리까. 관우가 어떤 장수다? 관우가 뛰어난 장수란 얘기야. 응? 우리가 대적해봐야 뭐 할 가망성이 없어? 이길 가망성이 없어. 옆에 있는 책사가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못 이겨. 그러니까 마음 약한 또 조조가 뭐라고 여기냐. 만일 적에 맞서려 하면 시도 없이 모두 죽을 테니 옛날 장모님이 승상 은혜를 입었으니 관우한테 조조가 과거에 뭔가 은혜를 베풀었던 게 있나 봐. 무슨 은혜인지는 모르겠어. 은혜가 있으니까 어서 빌어나 보소. 우리 빌어보자. 빌어보고 목숨이라도 구걸해보자. 빌 마음이 있다마는 나의 이름이 삼국의 으뜸이라. 나 삼국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야. 내가 어찌 죽을지언정 이제 내가 비는 것은 후세 웃음이 될 거야. 자, 조조가 곧 죽을 상황에 처해서도 뭐 하나만은 지키려고 한다? 자존심 하나만은 지키려고 한다는 얘기지. 나 어떤 사람인데? 내가 삼국에서 어떤 사람인데 내가 감히 관우한테 빌어? 나 이런 사람이야. 자존심. 그 다음 야야야야야야야야들아 신통한 꾀 하나 냈다. 조조가 자기 딸에는 머릿속에 엄청나게 비상한 꾀를 하나 냈다고 얘기를 해. 무슨 꾀를 생각하셨어? 나를 죽었다고 혼입을로 덮어놓고 군대에 알리고 너희 모두 앉아 울면 송장이라고 피해갈 것이니 혼입을 들러쓰고 살살 기다가 한번 다른 박질로 달아나자. 자, 이분은 조조가 뭐를 지혜를 써가지고 달아나는 거를 생각하는 게 전혀 아니고, 얘들아, 전혀 아니고, 무능하게 뭐를 엎드렸다가 내가 죽은 것처럼 연기를 할 테니까 너네 거기서 죽었다고 얘기하면 소문을 퍼뜨리면 우리 다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무능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지혜를 발생한 게 아니고, 지혜를 드러낸 게 아니고 무능한 사고방식을 드러내는 거야. 그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지? 이런 거를 우리는 또 다른 말로 희화화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요. 지배계층의 무능한 풍작. 정욱이 여쭤보되 지금 산승장 잡으려고 양궁명정에 다투는데 죽은 승상 목베기야 청령도 그 잘되는 칼로 누군 목 얼마나 그리 힘들어 배울까. 너 죽은 척 해봐야 청령도로 목을 베어버릴 것이다. 그러면 또 죽는 거 아니야. 공연한 꿰냈다가 목만 낭비하고 보면 다시 싹 또 길어날 수 없고 화영도 귀신 될 터이니 얕은 깨들지 말고 어서 빨리 빌어. 조조가 할 수 없어서 장군 말 밑에 빌러 들어가는데 비굴하게 빌러 들어가요. 비굴하게. 비굴함이죠. 조조 비굴해요. 자, 비굴하게 빌러 들어가요. 비굴한 태도를 보이지. 마지막 중머리. 투고버섯 땅에 놓고 갑옷버섯 만에 얹고 장금 빼어서 땅에 꽂고 대머리 고추상투 가는 목을 움츠리고 볼품없이 들어가서 큰 기 줄이면서 간교한 웃음소리로 조조의 비굴한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지. 자, 조조의 비굴한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화? 희화화. 똑같아. 우스꽝스럽게.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장군님 배운 지 오래인데 그간 안녕하십니까. 관우의 어진 마을 위에서 몸을 굽혀 좋은 말로 대답하되 나는 명을 받고 조승랑을 잡으려고 이곳에 와 복벽에서 기다린 지 오래겠다. 조조가 비는 말이 가난한 선비 조조는 천자의 명을 받아 만군을 거두고 천리전장 나왔다가 오적에 패배보고 초소산 험한 길에 호둥지 등가는 길에 천만 뜻밖 이곳에서 장군님을 만나오니 어찌하니 반가우리까. 마음 고운 장군님은 옛적 생각하여 이 예정이 아까 누가 얘기했던
정욱이가 얘기했던 것 같아. 뭐? 장로님이 승상은혜를 입었다는 얘기 나와 있었잖아, 앞부분에. 그지? 저, 페이지, 146페이지 중모리 부분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옛날 장로님이 승상은혜를 입었다. 이 부분.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 예정을 생각해가지고 나를 뭐 해달라? 살려달라. 이런 얘기겠지, 그지? 예정 생각하여 살려 돌아 보내주시길 거듭거듭 바랍니다. 관우가 꾸짖어발 이놈 조져야 들어보라. 내 비록 옛날에 은혜를 입었으나 오늘날은 오한양 진영에 어찌 사사라이 공적인 일을 할 것인가. 공과 사를 구별해야 된다. 너는 공적인 일로 죽임을 당해야 된다. 진즉 죽일 것이로되 옛날에 얼굴 보아 인사는 서로 하거니와 결국은 죽이려니 내 여론에 한나라 신하로서 윗사람을 모욕하고 아랫사람 깔려볼 뿐더러 세상이 셋으로 나뉘어 어지럼도 너 때문에 요란하고 기린각에서 기린 중신들도 너로 인해 해존하니 난세의 간신이니 너는 난세의 어지러운 세상에 간신배야. 능력 있는 신하라면 너를 위하니 미워하래. 너는 다른 사람의 다 미워함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너는 간신배의 전형이야. 너는 죽어 마땅해. 좋은 길 다 버리고 화양도로 들어올 때는 내 운명이 급보니 잔소리 말고 칼 받아라. 조조가 가려니 미는 말이 장모님 들으시오. 가로로 묶어주세요. 흉악한 흉노라도 7일 동안 포위당한 고조를 살려냈고 지백신하 예양이는 조양자를 죽이려고 비수품고 궁중변소 도색하되 거기까지 가로 묶어주세요. 고사를 인용했지요. 자, 이 고사를 인용한 이유는 뭐를 베풀어서? 자비를 베풀어서 나를 뭐 해달라? 살려달라. 이런 의도로 고사를 인용하는 거야. 조양자 어진 마음 의인이라 이르시고 내가 피하리라 했으니 장군님도 그를 보아 소장을 살려주고 삼가 피하소서. 관우가 꾸짖어발 예양은 의인이요 조양자는 도랭 넓은 임금이라 이리 그러느냐. 너는 한나라 도둑이야. 너는 도적이야. 너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나는 한나라 의장이라 너 잡으러 이어왔으니 어찌 너를 살려보냈으냐. 갈 길이 바쁘니 잔소리 알고 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판소리는 시험 문제에서 출제 빈도가 그리 높은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나와 있는 거니까, 그지? 문제. 자, 답을 체크해야 되겠지요. 하나 더 봐야 되니까. 1번. 3번을 보면 디귿의 내용을 잠깐 봐주세요. 디귿이 뭐냐면은 깃발 색깔 홍색이요 풍채가 맞지? 깃발 색깔 홍색이요 풍채가 인지하니 관음이 분명하요. 덤덤하게 서술된 인물의 말에는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분석함으로써 위기 극복에 대한 확신, 이 뒷부분 때문에 그런 거지. 위기 극복에 대한 확신, 이게 잘못된 거지, 그지? 앞부분에 당황을 해가지고 관음과 맞다는 거를 이야기하고 그 뒷부분에 우리가 벗어날 도리가 없다. 설상가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극복에 대한 확신이 나올 리가 없죠.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1번은 3번이고 2번을 볼까요? C에서 덤덤하게 서술된 인물의 말에는 B에서 고조됐던 긴장감이 이완되면서 작중 현실에서 벗어난 객관적인 시선이 담겨있다. B 부분을 보면은 C하고 B 부분을 비교해볼게. C는 형편이 이렇게 되는 어떻든지 한번 싸워볼 수밖에 없구나. 아무쪼록 힘을 써서 우리 한번 싸움해보자. 이 말은 누구의 말이야? 조조의 말이잖아. 조조가 위기 상황에서 한번 싸워보자 이 말 속에는 B에서 고조되었던 긴장감이 이완되면서 작중 현실에서 벗어난 객관적인 시선이 담겨있다. 이것 때문에 틀린 거지. 조조의 말은 주관적인 말이잖아. 객관적인 시선이 아니고. 그 다음 3번을 봐주세요. 장군님이 승상은혜를 입었으니 어서 빌어나 봅소서라는 말에는 비는 마음도 있다마는 나의 이름이 상국이기 뜸이라 죽을지언정 이제 내가 비는 것은 후세의 웃음이 되리로다 라고 답하는 장면에서 조조가 대적하는 장수가 의인이라는 것을, 이 말 자체가 안 되지, 그지? 조조가 대적하는 장수가 의인이라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조조를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 3번으로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넘겼어. 고전 산문의 마지막이 아니네? 하나 더 있네? 아, 이런. 그래. 자, 빠르게 쭉 훑어보서 읽어볼게요. 거기 문제 3번을 먼저 보여주세요. 3번 문제를 먼저 봐. 탕자계리들이
탕자라는 사람은 방탕한 생활을 일삼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탕자, 길들이기란 서사구조에 자신의 기질과 외적 요인에 의해 가산을 탕진한 남편이 바로 탕자겠지. 온갖 서러움을 받다가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개과천선하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때 남편을 가산 탕진하게 만드는 일을, 자, 여기서 핵심으로 알아야 될 게 계략 주체다. 알겠지? 계략 주체. 계략 주체의 뜻은 뭐라고? 남편의 뭐를 탕진하게 만드는 인물? 가산을 탕진하게 만드는 인물. 그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용어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거. 남편의 개과천선을 이끄는 주체를 뭐라고 한다고? 개과천선의 주체. 천선의 주체. 남편의 무슨 천선? 개과천선을 이끄는 주체. 요거 두 가지를 잘 알아도 알겠지? 개우서 이춘풍전에도 이런 탕자 길들이기 서사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춘풍전의 줄거리는 아래와 같은데 그럼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개우서 이춘풍전에 나타난 탕자 길들이기 서사 구조와 공통점과 차이점 말해볼까요? 이춘풍전의 줄거리, 이춘풍전 내용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요거 읽어보고 대충 내용 파악하면 돼. 이춘풍이라는 놈이 부인이 모아둔 돈을 빌려가지고 호주에서 또 빌린 돈 가지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 평양으로 떠나. 근데 거기서 누구한테 빠지게 돼? 평양계성 추월에게 빠지게 되고 그녀의 계략에 속아 가지고 온 돈을 잃게 돼. 자, 여기 이춘풍전에서 얘들아, 이춘풍전에서 계략의 주체는 누구야? 여기 나와 있는 기생 누구지? 추월이. 맞죠? 추월이. 춘풍은 빚을 갚기에 추월의 집에서 심부름을 하였는데 춘풍의 부인은 비장에 대해 평양을 떠나 추월을 꾸짖는 춘풍의 돈을 찾아줌. 춘풍은 돈을 받은 의양양의 집으로 들어오고 집안 음식에 맛이 평양이것만 못하다며 부인을 박대함. 춘풍의 부인은 비장 복종을 하다나 춘풍의 염치 없음을 비판함. 비장의 정체를 알게 된 춘풍은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며 지난날을 반성하고 개과천선한다. 자, 개과천선의 주체는 누구지요? 춘풍의 누가 돼? 부인. 요거를 먼저 구별해야 돼. 조금 이따 문제 나오겠지, 그지? 그럼 이 춘풍전의 이 구조하고 여기 나와 있는 개우사의 구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작품을 읽어내려가면 되겠지, 그지? 자, 개우사의 뜻은 별다른 뜻이 아니야. 개우사의 뜻은 벗을 경계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뭐 교훈을 주는 내용이다, 뭐 그런 얘기겠지, 그지? 교훈을 주는 내용이다. 자, 본문 바로 들어갈게요. 의양의 맑은 마음. 자, 의양이라는 사람은 기생이야.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무숙이라는 사람이 있거든. 그 무숙의 첩이 바로 의양이야. 의양. 자, 의양의 맑은 마음. 무숙의 고집이 저에게 재앙이 될 것을 알고 탄식 끝에, 한숨 끝에 편지 한 통을 가만히 만들어 신복인 사원에게 은근히 부탁하여 무숙의 아내에게 붙였겄다. 이런 말투는 판소리에서 흘러나온 말투야.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개우사는 뭐의 영향을 받은 소설? 판소리 영향을 받은 소설. 이춘풍전 똑같아요. 다 판소리 영향을 받은 소설. 무숙의 아내 당황하여 편지를 주고 자세히 살펴보니, 자, 첫 번째 편지, 이 편지는 누구한테 보낸 거죠? 의양이라는 기생이 누구한테 보낸 거야? 무숙의 부인한테 보낸 편지야. 근데 얘들아, 우리가 주의할 점, 자, 알아둬야 될 점, 주의가 아니라 알아둬야 될 점. 의양은 기생이야. 무숙의 부인은 양반의 부인이지. 그럼 누가 신분이 더 높아? 이 사람이 신분이 더 높지. 기생은 얘들아 엄청나게 낮은 신분이야. 기생은 이렇게 양반하고 치면 저 하늘과 땅 차이의 신분 차이야. 자, 내용 들어가 볼게요. 한자 그로를 개동하기 시전에 올리옵나이다. 극존칭이지. 그리고 무숙의 부인을 개동아기씨라고 높여서 얘기하죠. 이건 무슨 차이 때문에 이런 용어를 쓴다? 신분 차이 때문에 이런 용어를 쓴다는 얘기야. 엎드려 깊이 생각하건대 아가씨께서는 봄 기운이 창창한데 기운 안녕하오쇼. 우러러바라고 걱정합니다. 불초한 어리석은 의양이는 지방의 천기로서, 천기
천한 기생으로서. 천한 기생으로서. 약방에 잡혀가 가나에서 일하였는데 어쩌다 군자의 사랑, 군자 밑줄거 군자의 사랑을 입어서 천첩이 되어 남편으로 섬기고자 하였습니다. 그 군자가 누구야? 무수. 알겠지? 군자는 무수. 과거에 첩을 두는 거는 흔히 아니었잖아. 알겠지? 여러 명의 첩을 거느리기도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나 서방님이 수양은 모르시고 날마다 어그러지고 사납게 굴면서 주색에 빠져 가산을 돌보지 않으니 불과 1년 안에 천금만재를 모두 탕진하고 마침내 죽을 곳에 빠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이 모든 사단이 누구한테 돌아오게 될 것 같다? 의양한테 돌아오게 될 것 같단 말이야. 의양이 의도해서 이거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닌데 누구 때문에 이 재산이 다 말아먹은 거야? 무숙의 방탕한 기질 때문에 재산을 다 말아먹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할 거란 얘기지. 왜? 기생이 옆에 붙어가지고 뭔가 애교를 부려가지고 무숙의 돈을 다 탕진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모든 화가 의양이한테 닥칠 것을 염려해가지고 이 편지를 보낸 거야.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무슨 계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러는 조상 제사를 보존치 못하고 그 다음은 아기씨 목숨과 어린 자식을 맡길 곳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폐가 망신한 것은 의양이 때문이라고 온갖 누명을 쓰고 구설에 오를 것이 이연이 원통하고 밑줄고 폐가 망신이 한 것은 의양이 때문이라고 온갖 누명을 쓰고 구설에 오를 것이니 거기다 밑줄 쫙 그리세요. 폐가 망신한 것은 의양이 때문이라고 온갖 누명을 쓰고 구설에 오를 것이니. 자, 의양이라는 여자가 뭐를 보내가지고 편지를 누구한테 보내가지고 무숙의 아내한테 보내가지고 계책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이죠. 내가 욕먹을 것 같으니까. 그지? 모든 죄를 내가 뒤집어 쓰게 생겼으니까. 그 다음 아무리 생각해도 서방님 허락한 심사를 잡을 길 없사온데 세상에 온갖 고생치사한 일 부끄러움을 많이 당하고 배고파 안심하고 몸이 추워 더러우면 서방님이 비로소 이런 일을 뉘우치고 스스로 안심하게 생각하여 후회하고 반성을 할 것입니다. 무숙이 쫄딱 재산을 다 말아먹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게 되면 배가 고파 추워지고 재산도 없고 이런 처지가 되면 뉘우침을 하게 될 것이다. 개가천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럼 처음에 누구의 머릿속에서 계략이 나온 거지? 의양의 머릿속에서 계략이 나온 거야. 이 계략이. 편지에 아래올 말씀은 산처럼 만사오나 마음이 혼란스럽고 가슴이 너무 막혀 대강 만나려옵니다. 의양은 머리를 조아려 두 번 절하나이다. 무숙의 아내가 편지를 보고 내가 평양집 사원이냐? 편지를 보니 창기 중 뛰어나고 점잖은 사람이요 의리도 있고 기특하다. 누구를 칭찬하는 거죠? 무숙의 아내가? 의양을 칭찬하는 거죠? 의양이 뭐 때문에? 얘들아, 의양은 첩이야. 첩이면은 무숙의 아내가 뭐를 할 수도 있어? 질투를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의양을 왜 이렇게 칭찬해? 의양의 성품 때문에. 성품이 맑고 곧잖아. 그래서 칭찬하는 거야. 알겠지? 년적에 목을 갈제 더운 눈물 떡떡 떨어져 빗긴 바람에 빗줄기가 되고 붓대를 잡으려니 떨어진 눈물에 글자마다 얼룩진다. 근데 왜 눈물을 흘려? 억울함이지. 누가? 남편이 자신을 돌봐주지 않은 거에 대한 억울함, 원통함, 원망, 그런 것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거지. 집안을 돌보지 않았거든. 자식들하고 집안이 있는데 무숙의 남편이 여기 무숙이란 놈이 집안을 돌보지 않고 뭐양가 밖으로 나가버린 거거든. 그래가지고 저기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지? 얼마나 억울해. 원통해. 편지를 써서 하인준이 의양에게 가만히 자는 의양이 받아오니 사인해 하였으되 한 통의 편지를 뜻밖에 받아보니 급북이 그지없네? 말투가 벌써 바뀌었지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대하는 말투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의 차이 때문에? 신분의 차이기 때문에. 그지없네 이런 말투, 하대하는 말투야. 신분 차이. 사연을 자세히 보니 의가 있는 사람이요 점잖기도 하고요 끝없이 푸른 저 하늘이요 이는 누구의 탓인가? 부의부강은 오륜 가운데 으뜸이다. 부의부강 지엄이는 남편의 말을 따른다. 근래 서방님의 열눈에 보는 바. 자, 요 부분 시험에서 나올 수 있어요. 밑줄거. 열눈에 보는 바와 열손을 가리키는 바가 엄한 것인 줄 모르고, 거기 밑줄거. 요 뜻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거든. 뜻은 간단하게 되나?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니 잘못을 감출 수 없다. 그런 뜻이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니 잘못을 감출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니 잘못을 감출 수 없다.
서포들기를 하여 사나운 사람들과 어울려다니고 고집대로 일을 결정하니 처자와 가족들이 돌아갈 것이 없는지라. 그러나 여자의 몸이 되어 원한을 품고 애통해 하면 요즘 부녀들이 하는 요망한 일이로다. 장가은 백주와 같은 글로 절개를 지켰으며 반참년은 남편에게 버림받아 부채와 같이 쓸모없어졌으나 원한이 없었는지라. 거기까지는 당치 못하여도 장부의 몹쓸 일을 막아낼 방도가 없다. 남자가 하는 일을 어떻게 아녀자가 나서겠느냐. 평양집은 어떤 사람에게 평양집 밑줄 그려주세요. 평양집은 어떤 사람에게 일마다 옳게 하고 남의 마음을 이처럼 이해하니 네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구나. 그럼 평양집은 누구야? 의양이지. 만사를 능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어찌 내 모르시오. 종사를 들어보아 우리 장부를 건네내면 죽어서도 은혜에 보답하고 사당에 제사도 지내줄 것이니. 자, 는 무숙이라는 남편의 잘못을 고치면 누구한테? 의양한테 사당에 뭐를 지내는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해줄 것이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 얘들아, 사당은 누구를 모신 곳이지? 조상들의 위패를 모신 곳이야. 근데 그 사당은 양반들이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곳이거든. 근데 무숙이 의형한테 이런 얘기를 제시했다, 이런 조건을 제시했다는 얘기는 무숙을 양반하고 의양을 양반하고 동등하게 대접을 해주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의양은 황송한 마음이 들겠지?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의양과 양반을 동등하게 대접해주겠다는 얘기야. 중요한 거죠. 수십 년 씹은 이내 간장 평양집이 헤아려 매사를 세밀하게 도모함을 바라노라. 네가 계책을 세운 거 허락하겠다. 잘 꾸며가지고 계책을 잘 발휘해가지고 남편을 제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주라. 의양이가 답장을 보고 쉼없이 눈물을 흘려 옷자락이 모두 젖을 지경했다. 천지가 몹쓸 무숙이 이런 여준 종자 어진 아내를 몰라보고 나 같은 전첩이야 오일경조 오래 지적되지 못할 것이니 단단히 조처리라. 이날부터 막덕이야 속말로, 막덕이는 조력자예요. 조력자 하인. 속말로 약속하고 한마음 힘을 합쳐 무숙의 행실을 고치려고 막덕이 너는 나하고 개개들의 명심하여 되어라. 서로 짜고서 약속한다. 무숙을 혼란에 빠뜨릴, 그지? 곤란한 처지에 빠뜨릴 계략을 꾸미죠. 의양은 개교로 무숙을 무일푼으로 만들고, 무숙은 돈을 만들기 위해 몸에 지닌 장신과 옷까지뿐 아니라 상투까지 배워서 팔게 된. 상투, 부모가 물려주신 머리 함부로 베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근데 상투까지 팔아. 얼마나 비참한 처지가 됐다는 얘기야? 이 의양은 거짓으로 무숙의 친구와 애정행각을 부리고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무숙을 떠나보내기 위함의 행동이지요. 무숙을 일부러 내치기 위해서. 위옷을 보고 화가 난 무숙은 자신의 집으로 향한다. 계략대로 됐지요. 더벅머리 누더기 펄펄. 머리에 상추도 없어요. 양반이 꼬리만이 아니죠. 가래바지 다리 사이에 구멍 자국은 달렁달렁 이리저리 부딪히며 허리도 막 개가 죽은 찬바람에 너울로 운율이 느껴지지요. 이 부분 가로로 묶어볼까? 더벅머리 누더기 펄펄 가래바지 다리 사이에 구멍자문 덜렁덜렁 이리저리 부딪히며 허리도 막 개가 죽은 찬바람에 너울로 버선없이 맨발바닥 발가락을 오그리고 징검징검 백로 모양으로 다리 잡으러 가는 황원집에 저자의 집을 촬영한다. 이 부분 뭐가 느껴져? 리듬감이 느껴지죠? 사사조 리듬감이 느껴지죠? 리듬감은 뭐의 증거다? 판소리의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다. 남의 곁방에 있는 처자 썩 들어가 볼 일 없어 굴뚝에다 밑을 내고 동지 섣달 물개 떨려 사지를 한 대 모으고 오동거리가 앉았으니 천하잡놈이 아닌가. 밑줄거 천하잡놈이 아닌가. 고전소설에서 서술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지만 이 부분은 조금 신경 써야 되지. 뭐지? 서술자가 주관적으로 개입한 부분. 그걸 뭐라 그러죠? 편집자적 논평. 천하잡놈이 아닌가. 어린 자식 사오 형제의 말마다 속이 탄다. 어머니 밥 좀 줘. 배가 고파 죽겠어. 아버지는 어디 갔나? 돈 두 푼 있건 쓰면 팥죽이나 사다 먹고 그런저런 밤을 새지. 오늘도 해가 지니 벽 떨어진 냉돌빵 지푸리에 들어누워 차마 추위 어찌 잘꼬. 무숙이 집을 나간 후 경제적으로 곤란함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야. 가난하다는 얘기지. 무숙의 아내 일말이 낸들 무슨 죄 있으며 너희들이 무슨 죄인고 몹쓸 사람 내 아버지 우리 모자 일이 된 줄 알고 벌써 응당 알았더라면 그래도 정감각 흉감각이라 보고지고 남편을 원망도 하지만 그리워도 한다. 남편이니까.
그리 한들 어이하며 저리 한들 어이하리 속으로 느끼어 울며 기가 막혀 우는 소리에 무숙이 또한 기가 막혀 더운 비가 살살 쏟아진다. 들어갈까 말까 주저를 할 때 무숙의 막내 아들 놈 또 기막힌 말을 한다. 에고 어머니 아버지 계셨다니 얼굴 모양이 어떤 말이냐. 아까 잠깐 자는데 아버지라는 어른이 키가 크고 얼굴이 곱상한데 망건 앞살이 훤하고 구렛나루리 까무러졌는데 머리에 송락을 쓰고 이 우산 모양의 모자 등에 개를 얻고 구름 타고 하늘로 빙빙 오릅니다. 막내 아들은 아버지를 본 적이 있다 없다? 본 적이 없단 얘기야.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 아버지 얼굴을 몰라. 꿈속에서 나타나서 아버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하더라. 막내 아들이 부인의 뱃속에 있을 때 아마 무숙이 가출한 것 같아. 그리고 나중에 나온 것 같아. 무숙이 안에 깜짝 놀라우는 말이 이게 웬 말이냐. 내 아버지 죽었구나. 해몽을 이렇게 한 거지. 아버지가 죽었다고. 무숙이 속으로 웃고 부자 천룡과 부관의 중한 일을 오늘에 알겠다. 뉘우치는 거지요. 내가 굴뚝에 앉았으니 부엌에 불을 떼면 연기가 나는 연기는 구름인즉 이 녀석의 꿈이 비상하다. 썩 들어가 내 앞에 넙죽었더니요 내 볼기를 씻어. 반성하는 거죠. 무숙이 안에 기가 막혀 에고 목을 안고 얼굴을 내고 이 모양이 웬일이요. 이리 될 줄 몰랐던가. 남자 중에 호역겹이 폐가 망치는 불씨 일어나는 예사로운 일. 빌어먹기 지름길이나 팔자를 하려냐. 유한한 부모가 남겨주신 몸에 더벅머리가 난단 말이요. 무숙의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그거는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제일 가슴이 아픈 거는 무숙이 뭐가 된 거? 더벅머리가 된 게 가슴이 아프다. 더벅머리는 효하고 직결되잖아. 부모님이 물려주신 머리잖아. 그거를 제일 안타깝게 얘기하는 거지. 유교적 도리가 제일 강조되고 있지. 놀기 좋고 쓰기 좋아 만사를 다 있는데 어려서 만나 근원중한 자식들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이나 지나는 길에 잠깐 들려 어찌 살아가겠나 걱정하여서 비난하는 거죠. 아들 걱정들 했어? 자식 걱정했어? 배가 망신이 지경에 삭발을 일빨래품과 용정방화 동자품 이때까지 품을 팔아 정조한식 단호 추석 타당의 봉사 법을 차려 지나자니 아무리 애통한들 어느 누가 벗을런가. 내 가슴에 손을 넣어보. 나 살한점이 어디 있나. 해골처럼 말라서 거의 죽게 됐어. 나 죽거든 장사하여 조상묘 아래에 묻어주고 자식들 데리고 살아보면 알 것이니 내 속정을 그제야 생각하고 원망하지요. 그 다음 밑줄거 복통간장 우는 소리 목석 같은 무숙인들 깨닫지 못할 손가. 마찬가지로 편집자적 논평이 들어가 있어요. 두 얼굴 한 대 치고 우는 모양 초목이 눈물 흘리고 가는 구름이 머무는 듯 어린아이 목이 맨다. 뭐 그런 내용. 그지? 그래. 문제는 시간이 안 돼가지고 집에서 풀어봐. 쌤이 다음 시간에 맞춰줄게.